예, 반갑습니다. 미래세 자산운용 고문으로 있는 김경록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문으로 하고 있는 분야는 주로 생애자산 관리 그리고 투자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만나 뵈서 반갑고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많이 쏟아내도록 하겠습니다. 60년대 생이 하면 60년대 생 책을 이야기를 쓰고 싶어서 제가 쓰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90년대생 이런 책들도 좀 있고 한데 60년대생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위치에 있고 앞으로도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랬습니다만은 그런데 실상 60년대생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386, 586 세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려고 쓰게 되었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은 도대체 60년대생의 어떤 부분을 타겟을 해야 될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0년대생들은 제가 이제 이 책을 쓴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노후를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이제 거기에 대한 답도 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60년대생 부모님을 둔 또 젊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좀 참조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조금 다방면으로 조금 활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여튼 지금까지의 60년대생이 사회의 중추로서 한 20년 정도 역할을 했었죠. 386에서 586 이야기 나오는 데까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책을 쓸 때 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60년대생이 온다 그러니까요. 가는 것 아니에요. 라는 이게 아마 솔직한 심정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초고령 사회가 우리나라가 다가오게 될 텐데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좀 쓰게 되었습니다. 조금 이제 돈이라고 말씀을 하기 쉬울 텐데요. 의외로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좀 준비해 놓지 못했다 하는 것. 이런 부분을 좀 후회를 하시고요. 예를 들어 내가 이제 70 중반 이런 때까지 내가 좀 재밌게 있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런 전문성이랄까, 이제 그런 걸 마련해 놓지 못했다는 것. 그 다음에는 강남이 집을 안 사놨다는 것. 그것 때문에 부부간에 상당히 이제 싸움이 붙은 부부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런 부분인데 그거는 결국은 이제 자산을 축적하는 데 있어서 강남이 집이 가장 좋은 수단이었는데 그걸 놓쳤다는 후회감. 결국 이제 돈에 관한 문제이죠. 그래서 이제 압축해 보면은 자기의 앞으로의 평생 일이 될 만한 것들을 준비해 놓지 못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생각보다 많이 축적해 놓지 못했다.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노후 자금하니까 이제 예를 들어 60세를 기준으로 한다면 10억이 있어야 된다. 6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일단은 이제 말씀드릴 것은 그 기준을 관점을 조금 바꿔보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젊을 때는 내가 돈을 6억을 모으겠다, 10억을 모으겠다. 이렇게 이제 목표를 세우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은퇴를 하고 나신 분은 어떤 목표를 세우셔야 되냐면은 그거하고 확 바뀝니다. 뒤집혀지는데요. 내가 월 얼마를 만들 수 있을까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젊을 때는 자기 월급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요. 은퇴하게 되면 월급이 없기 때문에 금융자산에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융자산에서 내가 월 얼마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 목표를 먼저 세우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서베이한 것 이런 걸 보면은 서울 기준으로 부부 기준 보면은 대략 한 60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출 금액이 대략 월 350만 원이 적정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최소 생활비 기준하면은 대략 한 200에서 230만 원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죠. 내가 월 350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은 이게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가 월 350을 만드는데 국민연금을 150만 원 받을 것 같아.
그럼 나머지 200만 원을 내가 뭘로 만들까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대충 계산해 보면은 나머지 200만 원을 월 만들려면은 대략 한 6억 원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환산해서 이제 내가 필요한 자산이 얼마인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젊을 때는 내가 벌은 월급을 가지고 얼마를 모을까가 목표라면요. 나이가 들어서는 내가 모은 자산을 가지고 얼마의 소득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관점을 보셔야 된다는 것이고, 거기에 따르면 사람마다 다른데요. 서울을 중심으로서 본다면 대략 한 350만 원 전후 부부 기준 뭐 그 정도가 적정한 생활비로 나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명확하게 뚝뚝 떨어지게 돼 있고요. 예를 들어 한 60대 비해서 한 80대 정도 가게 되면은요, 거의 생활비가 한 40% 이상 정도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물론 물가를 감안하지 않고 실질 기준으로 보면요, 그 정도 떨어지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교육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왜 많이 들까 하는 것, 그 부분도 당연히 이유가 있죠. 그거는 그렇게 많이 든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도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이제 자녀 결혼 비용입니다. 이게 자기가 그래서 저는 은퇴 자산을 계산할 때 꼭 쿨하게 자녀 결혼 비용을 빼고 난 나머지 금액이 나의 은퇴 자산이라고 해야죠. 그거 빼기 전에 금액을 가지고 내 은퇴 자산이 이 정도 된다 하고 배부르다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은퇴를 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돈이 사라져 적어졌을까, 궁핍해졌을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녀의 결혼 비용. 이게 큰 목돈으로 이제 빠지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부모님이나 안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 본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안 그러면 자기의 가족, 그럴 수 있는데 주로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중대 질병이라든지 요양 비용. 예를 들어 지금 요양 비용 같은 경우 한 달 풀로 요양을 하려면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 리포트도 나왔지만요. 월 한 350이 들거든요. 당연히 생활비가 훨씬 많이 드는 걸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60년대생을 일컬어서 마처 세대라고 하는데요. 마지막이자 처음 세대입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부모님을 봉양하는 마지막 세대. 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세대라는 것은 자녀로부터 봉양을 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낀 세대 내지는 샌드위치 세대, 마처 세대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혹은 일본에서는 더블 케어라고 그럽니다. 부모님을 케어하고 자녀도 케어해야 되고 해서 더블 케어 세대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확장돼 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조사를 해보니까 대략 한 5.6% 정도는 트리플 케어도 합니다. 트리플 케어는 손주까지 케어하는 것이 이제 트리플 케어인데요. 이 세 개를 케어하는 가정 같은 경우에도 대략 전체 가구의 한 5.6%, 저희들이 이제 60대 이상의 가구를 보니까 그 정도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비용이 좀 더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노후에 자기의 지출 비용을 감안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양비용 같은 경우에는 꽤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겁니다. 이게는 이제 은퇴한 사람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젊은 사람들에 대한 그 어떤 비전이랄까, 안 그러면 사회의 변화랄까 이런 것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전에 보면은 우리의 삶도 이렇게 분업화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분업화되어 있냐면은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나 대학교까지. 그 다음에 공부 딱 마치면은 이제 더 이상 공부 안 하고 직장만 열심히 다닙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직장 딱 끝나면은 이제 이것도 딱 끝나고 이제 은퇴 후에 많은 시간을 가지고 11만 시간을 가지고 이제 산을 다니고 하는 등등의 이런 걸 가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는 3분화되어 있습니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삶은 이미 젊은 사람들은 삶이 조금 다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양한 직장을 옮기고 또 그 직장에 옮길 때마다 새로운 특기를 가지고 또 학습을 하고 또 새로운 트렌드가 생기면은 또 그 트렌드의 학습을 통해서 또 이제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은 공부와 일과 쉬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공부할 때 3분의 1, 일할 때 3분의 1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세대는 이제 이런 것들이 공부, 일, 휴식
은퇴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자기 자신한테 계속 공부한다는 것이 투자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게 필요한 것이고요. 지금 60대 혹은 뭐 60년대생이 퇴직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자기 자신한테 투자해서 그 다음에 일을 하고 또 좀 쉬다가 또 다른 언제 어떤 일에 특기를 가지고 하는 것들이 좀 일어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2차, 3차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제가 이제 N차 인생이라고 이렇게 좀 N차의 삶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특히 이제 젊은 분들에게는 이것은 대부분 해외에서도 이 일의 전문가들 이 동의하는 바인데요. 이제 일의 곡선이 그런 식으로 되지 않고 하나 하나씩 이렇게 그러니까 다중적이죠. 하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자기의 전문성이죠. 제가 이제 60년대생이 제가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은퇴하는 사람들이 제일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더냐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60년대생들이 살아갈 때는 사실은 은퇴 후에 다른 걸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은퇴하고 나서 그때 불과 제가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요. 제가 산소에 이제 장지를 구하러 갔을 때 거기 이렇게 쭉 산소의 사망연도로 보면 나이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은 남성들은 대부분 75세 전후였습니다. 근데 지금 확 달라졌죠. 10년 이상 길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한 70세, 75세 이 정도일 때는 그냥 은퇴하고 나서 내가 좀 놀다가 그다음에 아프다가 죽으면 끝이 났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퇴직을 한 사람들이 세상에 이거 내가 퇴직을 하려다 보니까 앞으로 한 15년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후회가 되는 것이 내가 평생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나 마련해 놓지 못한 것이 좀 후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걸 이제 그대로 적용해 보면은 결국 N차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평생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 결국 내 자신한테 투자하는 것. 제가 내 자신한테 투자한다는 것은 내가 또 새로운 일을 익히고 이렇게 하는 과정, 끊임없이 그렇게 이어가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도 이제 충분히 사실은 제일 곤혹스러운 질문이기도 한데요. 저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퇴직이라기보다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하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어떤 나이쯤 되면은 자기가 배운 것들이 대충 이제 좀 아웃 오브 데이트라 그러죠. 조금 쓸모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냐 하면은 주로 40대 초반 정도입니다. 그리고 40대 초반은 머리도 아직 잘 돌아갈 때예요. 그런 때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하나 새로운 혹은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더 깊게 하기 위해서 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라든지 혹은 내가 다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한번 투자를 해봐야 될 때가 그때쯤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면은 내가 회사 일도 바쁜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우선적으로 회사 일이 우선입니다. 그거는 뭐 당연히 그게 우선이고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보면은 한 이틀 정도는 이제 휴일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 시간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자기의 그 전문 분야를 그러니까 평생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씩 좀 개척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천착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개척보다는 맞는 말일 것 같은데요. 뭐 여러 그런 케이스가 있지만은 제 이제 선배님 중에 한 분은 원자력 쪽에 박사이세요. 그런데 이 양반은 뭐가 제 취미가 있냐면요. 수제 기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상도 막 국제적으로 상도 타고 했는데요. 이분은 이제 그 주말이 되면은 이제 수제 기타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거 배우러 가고 뭐 그러는데요. 벌써 제가 몇 년 전에 듣기로 자기 은퇴하고 나서 평생 만들 주문을 다 받아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의 특이한 케이스이긴 한데요. 그런 쪽에 이제 해당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안 만들어집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사실은 말도 잘 못해요. 저는 옛날부터 말도 잘 못했고, 뭐 저는 이제 투자 쪽에 주로 했었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제 어느 날 은퇴연구소 쪽에 일을 하게 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외부 강의도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요. 과연 제가 이제 좀 말도 조금 이제
조금 그래도 할 수 있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동안의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하면은 적어도 8년 9년이 걸렸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이런 이제 숙성될 때까지 시간이라는 것이죠. 금방 내가 아는 것 같았는데 내가 안 지식들이 내 것으로 이렇게 체화되고 숙성화되는데 또 시간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도 멀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일찍부터 생각을 하셔가지고 결국 나 자신한테 투자하는 게 저는 장수 시대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산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오래 일할 거잖아요. 지금 제 느낌상으로 40대 이런 분들은 아마 자기가 퇴직하고 싶을 때 퇴직하면 될 겁니다. 그만큼 퇴직 연령이 길어질 거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딱 한 분이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건강이 중요해지겠네요. 정확한 답입니다. 건강해야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어떤 전문성,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전문성이라면 그러면 어떤 것이냐, 뭐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요. 아마 자기가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문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특이한 것들이죠. 그런 것들에 이제, 저 사람은 채권을 잘한다. 뭐, 김채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별명을 붙는 것이죠. 그런 이제 평생에 할 만한 자기의 어떤 인적 자원, 그 가치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장수 시대는 뭐니 해도 인적 자원입니다. 인적 자원은 딱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뭐 세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적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자기 자신의 전문 지식, 그 다음에 건강, 세 번째 인적 자원의 네트워크 관계. 이 세 가지가 자기 자신의 인적 자원입니다. 이 세 개를 잘 키워가시는 것,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질문이신데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전문성을 그렇게 뚜렷하게 발견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조금 컨설팅이라든지 뭐 개인적인 컨설팅이죠. 뭐 거창한 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 내가 나를 알고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고 있는 것이 훨씬 객관적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 나는 무지무지하게 고민을 하는데요. 옆에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심플한 거예요. 저 사람 저 길이 당연한데 왜 저렇게 고민을 할까? 자기의 문제가 걸려 있으면 그렇습니다. 투자도 똑같아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 뭐 저렇게 하면 되겠네 싶은데 자기가 자기 돈을 넣으려면 그때부터 머리가 엄청나게 복잡해집니다. 그것처럼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내가 어떤 걸 잘하는 것 같은가, 어떤 걸 못하는 것 같은가 하는 것들은 이제 주변의 사람들한테 좀 그런 것들은 좀 물어봐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자꾸 이제 일을 함으로써 좀 익숙하게 되었는데요. 자기가 잘하는 것은 그걸 한번 하고 나면 사람들이 또 불러요. 그다음에 자기가 못하는 것은 한번 하고 나면 안 부릅니다. 딱 거기서 차이가 나요. 내가 이 부분은 내가 잘하는구나. 끊임없이 이어지고 부르고 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니까요. 잘 한번 관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좀 물어보고, 예. 그렇게 해서 좀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취미는 좋아하는 것을 하지만은 직업은 잘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도 뭘 하더라도 이 부분만은 내가 좀 자신이 있을 것 같아 하는 것. 그 부분을 이제 깊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넓게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세상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요. 깊게 하는 것. 조그만 하나라도 다른 사람보다 1cm라도 더 앞서 있는 것, 이런 상태를 만드는 것이 저는 앞으로의 세상에서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구 문제와 부동산의 문제는 항상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핀셋 같은 정책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 미국에서도 70년대 이런 때 노동경제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연구를 안 해요. 보니까 자기들이 열심히 찾아놨던 요인들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사회의 흐름이 그냥 이렇게 쭉 흘러가 버리니까 갑자기 출산율도 변화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출산율 전망도 뭐 앞으로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그런데 떨어질 것 같습니다. 출산율뿐만 아니라 이미 메이드된 인구 자체만으로도 우리나라는 앞으로 한 3, 40년의 전망은 가능하니까요. 그거 자체만으로 충분히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것만으로도 이제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단은 뭐 우호적인 요소는 다 지나갔습니다. 지나갔고요. 저는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 것도 그렇고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결국 그다음에 이제 생산하는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게 이제 저성장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요즘 가지고 있는 화두가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파트 공화국이 과연 안 좋은 의미냐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압축 성장을 하고 고도 성장을 하는 데는 아파트가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 서울하고 수도권에 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편안한 거주 여건을 마련하기는 것은 아파트 외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파트의 기술과 그 다음에 행정력, 행정 관리 능력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도 시설이라든지 하수도 시설을 이렇게 그리고 특히 공공 그 운송이라든지 공공교통 이런 걸 잘 갖추은 것이죠. 이게 우리나라 고도 성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 고도 성장의 대명사라고 그러면은 아파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20세기 초에 고성장의 대명사가 포드 시스템이었거든요. 그게 컨베이어 시스템 해가지고 자동화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의 고도 성장의 대명사는 이제 아파트라는 것들이 그걸 이제 대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도 성장 시기에는 아파트였다면은 앞으로 장기 저성장에 들어가면은 그래도 아파트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제 제일 요즘에 화두인데요. 일단은 이제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값에 대해서라면은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인구 이런 거보다는 이제 우리가 거시 변수인 이제 성장률 가지고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과거 한 20년, 22, 3년 정도의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나라 전국 아파트 가격 지수가 연복리 수익률로 해서 5%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남 지역만 뽑아서 보니까 연복리 수익률로 6.7%입니다. 야, 전국과 강남 지역이 1.7%포인트밖에 안 나나, 차이 안 나나 하는데요. 큰 차이입니다. 연복리 수익률로 한 20몇 년 동안을 지속한다는 것은요. 우리나라가 그동안의 명목 성장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실질 성장률에다가 물가 상승률을 더한 명목 성장률이 그 기간 동안에 5.6%였어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상승률이라는 것도 명목 성장률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중심으로 전국 아파트 가격 지수는 조금 밑에 있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조금 위에 있고 딱 이런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 전망을 할 때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결국 앞으로 우리나라의 장기 저성장 때 명목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과거 20년 동안 한 5.6%였다면은 이제 앞으로는 한 3% 중반, 뭐 3%대 이렇게 했죠. 그러면은 이제 제일 확실하게 첫 번째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파트 혹은 주택의 가격 상승률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렇게 보시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요. 지금 뭐 갑자기 뭐 아파트 가격이 버블이니까 폭락을 한다 어쩐다 뭐 이러는데요. 그냥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과거에 보아왔던 그 정도의 수익률은 주지를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 이제 폭락을 할 것인가 부분인데요. 그거는 뭐 저도 잘 모르죠. 뭐 워낙 그 평가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2000년에 우리나라 1인당 GDP가 $10,000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32,000달러이거든요. 2017년만 해도 30,000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0년 만에 소득이 3배가 된 것입니다. 소득이 3배가 되면은 자산 가격은 안 오르겠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나라가 소득이 급속하게 3배가 된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요. 자산 가격이 막 오른 것만 이거 큰일 났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소득 대비해서 본다면은 사실은 자산 가격이 저는 뭐 일본이나 이런 중국이나 이런 데서 보듯이 그 정도의 버블은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는 적정하게 항상 주택시장에 정부가 관여해서 이걸 가격을 조정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버블 수준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가격의 기대 상승률이 낮아질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이제 적어도 한 최소 5년 정도까지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많이 증가했죠. 2014년에 이제 최경환 부총리께서 빚내서 집 사라 하고 나서 그때부터 더 많이 증가하게 됐는데요. 그런 이제 가계부채 증가 속도나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해서 가계부채의 규모 자체가 거의 세계에서 탑 수준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리페이먼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주택시장을 앞으로 단기, 중기적으로는 좀 누를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기대 상승률은 그 과거 20년 동안에 우리가 고도 성장기에 아파트 공화국이던 시대의 그런 생각은 조금 접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오겠죠, 당연히. 그거는 뭐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저성장에 접어들더라도 총체적으로 모든 게 저성장이 아니거든요. 섹터가 서로 막 바뀝니다. 어떤 것은 정말 처절하게 오랫동안 저성장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어떤 것은 그 산업을 이제 전체 글로벌 산업이 커지는 영역에 있는 곳은 당연히 이제 성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당연히 차별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앞으로 10년, 20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저도 저의 능력 바뀐 것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모습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채권을 운용할 때 보면은 채권 시장이 좋을 때, 그 말은 금리가 떨어질 때, 그래서 채권 가격이 올라갈 때는 신용 등급이 낮은 소위 말해 불량한, 우량하지 않은 회사채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요. 그러다가 이제 금리가 오르고 시장이 반대로 돌아서면은 우량한 국채는 가격이 덜 떨어지고 불량했던 그 회사채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집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고도 성장하고 저성장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고도 성장할 때는 우량하지 않은 지역의 아파트나 부동산도 같이 오릅니다. 그런데 저성장에 접어들면은 정말 우량한 지역 것들은 적정하게 덜 떨어지고 가치를 유지하지만은 우량하지 않은 지역에 있는 것은 이제 소외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량한 지역은 뭐 계속 괜찮고, 그 다음에 우량하지 않은 지역은 처절하게 이제 차별화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 최근에 이제 우리 서울의 아파트 가격 지수만 보더라도 코로나19 때 이제 가격이 급등했죠. 금리가 떨어지면서 한 25% 평균 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를 인상하면서 가격이 또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다 안 떨어졌습니다. 우리 서울에 있는 구별로 이렇게 쭉 아파트 가격 지수를 보면요. 거의 안 떨어진 곳이 있고 많이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벌써 서울 내에서도 차별화가 된다는 것이죠. 거의 안 떨어진 것이 보니까 이제 용산구, 서초구, 양천구 이런 곳들이 거의 안 떨어지고 강남구도 들어가고요. 거의 안 떨어졌고 제일 안 떨어진 곳은 이제 용산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이 떨어진 것이 이제 노원구, 상계, 노원구 이쪽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벌써 이제 차별화를 보이는 것이죠. 서울 내에서. 근데 앞으로는 이제 이게는 뭐 전국적인 단위로 차별화는 일어날 거고요. 과거 20년 동안은 차별화가 되더라도 지방은 또다시 따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 지역과 지방의 가격을 보면은 서로가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그랬는데요. 제가 보기엔 앞으로는 이제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 이게 좀 괴리가 계속 우리가 다이버전스 한다 그러죠. 좀 이렇게 괴리가 있는 채로 계속 갈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이제 자주 받는데요. 답은 yes이기도 하고 no이기도 합니다. yes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최소한의 생활비 소득 정도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1988년부터 국민연금을 이제 다 도입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50년대 후반생 정도는 이제 국민연금을 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는 좋게 받게 되는데요. 한 150만 원 잡는다고 그러면은 제가 아까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부 기준으로 해서 한 350 이렇게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50만 원 이렇게 잡으면은 이제 나머지 200만 원 이것도 적정 생활비입니다. 적정 생활비인데요. 나머지 200만 원 같은 경우 우리가 서울에서 한 6억 원 정도 아파트만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도요. 이게 시가 기준. 그렇게 하더라도 한 180만 원 정도를 188만 원 정도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거 두 개 합치면은 340만 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 혹은 적정한 정도의 소득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집을 마련했다면은. 예, 그리고 국민연금을 충실하게 넣었다면은. 예,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상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 이상은 쉽지가 않은 것이 이게 집값이 이제 많이 올라가지고 내가 이걸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집만을 통해서 내가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이 앞으로의 40대, 30대는 이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60대 혹은 60년대생은 그게 가능했을 수 있는데요. 그 이후 세대는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소의 생활비 혹은 적정한 생활비 정도는, 왜냐하면은 주택도 자산이에요. 하나는 우리가 펀드나 예금은 금융자산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고요.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주택이라고 이름 붙일 따름이지 똑같은 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펀드에서 배당 소득이 나오듯이 주택에서도 소득이 나올 수가 있고 내가 이걸 헐어서 쓸 수 있습니다. 그게 주택연금인 것이거든요. 똑같은 자산이에요. 그래서 금융자산으로 여러분들이 6억을 모아 놓으셨든지 내가 주택자산으로 내 집을 6억을 만들어 놨든지 이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택에서 주택연금과 그다음에 국민연금 이 정도를 합치면은 그래도 최소에서 적정한 생활비 사이 정도는 마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풍족한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 예스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노이기도 하다는 것이 이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두 가지 정도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그때 아마 2000년 초반에 이제 일본의 한 분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하면서 주택, 부동산 사지 말고 이제 주식을 사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뭐 그 일본은 이제 워낙 부동산 시장이 오랫동안 장기 침체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의외로 이제 피터 린치나 워렌 버핏 같은 미국의 이제 주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다르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식을 하기 전에 살 집, 주택부터 먼저 사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피터 린치는 이제 그럼 왜 주택을 사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특징적인 몇 가지만 하면은 주택은 투자재도 되고 소비재도 된다. 그 말은 내가 집에서 살면서 살고 있는 곳에 가격이 오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식은 사더라도 주식을 먹으면서 주식의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주택은 이제 그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재이기도 하고 동시에 투자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주택가격 상승률이 5%라고 그랬지만은 여러분들이 거기서 받는 서비스를 5%를 합친다면은 대략 한 10%의 수익률을 낸 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괜찮았던 요인이 주택을 살 때는 레버리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투입한 자기 자본 대비해서는 수익률이 그거보다 더 높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택을 사서 우리가 수익률이 높았다고 그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장점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돈을 빌리는 데 있어서 주택담보대출처럼 이렇게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 주가 급나가면은 물어보지도 않고 반대매매하고 돈 빼앗아 갑니다. 예. 근데 주택은 담보대출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거기다 최근에는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저리로 또 대출을 해주잖아요. 저리 대출이면서 20년, 30년씩 없습니다. 이것은 왜냐? 국가가 국민들의 주거 생활을 위해서, 그 안정을 위해서 국가가 서브시디를 해주는 겁니다. 이거 활용해야죠. 국가 서브시디를 해주는 거지. 그런 면에서도 이제 주택이 여러분들은 일단은 이제 가지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투자재로서 볼 때 주식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시면은 잘 운용하시면 되는데 가격 급나가면 팔아버려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가격 오르면 삽니다. 그런데 피터 린치가 한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은 아무리 가격이 떨어져도 안 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에서는 돈을 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피터 린치는 우선 주택을 사라 그랬는데요. 저는 뭐 젊은 사람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은 이제 자기의 그런 주택이라는 것은 의식주 중에 하나이니까요. 그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거는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주택이 있으면은 캐시플로가 아주 좋은 배우자를 만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면 때문에 첫 번째 이제 젊은 사람들은 야 이게 앞으로 뭐 부동산이 어쩌더라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시지 말고, 그거는 내가 한 채 이후에 또 투자를 할 때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내가 그냥 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이제 그런 범주를 조금 벗어나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그러면 과거에 이제 우리 선배들이 주로 보면은 뭐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집을 두 채 세 채도 들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나는 재테크를 해야 될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나의 재테크를 해야 될까? 여러분들 시대가 변했습니다. 저희들이 재테크를 할 때는 미국 주식 투자 못했어요. 어떻게 하기 얼마나 어려운데요. 뭐 밤에 미리 주문을 내놓고 또 하루 기다리고 뭐 이렇게 해야 겨우 미국 주식을 살 수 있는데요. 요즘 여러분들 밤에 그냥 클릭하면 하면은 다 살 수 있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자산은 글로벌로 최우량 기업을 그냥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벽돌이 낫겠습니까? 글로벌 최우량 기업이 낫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관점을 바꾸는 것, 저는 그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데모 할 때 데모는 데모그래픽, 그래서 인구 구조입니다. 그다음에 테크는 이제 테크놀로지인데요. 일반적인 뭐 기계 만들고 하는 이런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이제 하이 테크놀로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것인데 앞으로 우리 사회를 지배할 두 트렌드는 이 두 가지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데모테크라는 용어를 제가 이제 만들었거든요. 만들었는데 잘 팔리진 않습니다. 하여튼 이걸 한 7, 8년 전에 고민을 해서 이제 용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맞을까 틀릴까 제가 고민을 했었어요. 말하는 사람도 없고 이건 나 혼자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한 2017년, 2018년 때 이제 그거는 제가 그때 아니고 몇 년 지나서 그 자료를 찾았는데요. 그 유럽 위원회 EC에서 이제 유로피안 커미션에서 만든 자료를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앞으로 인구 구조와 데모그래픽과 테크놀로지 여기가 교차되는 쪽에 여기서 형성되는 시장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그때 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내가 한 말하고 똑같네 하면서 자신감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올 초에 3월 달인가요? 마틴 울프라고 파이낸셜 타임즈에 이제 유명한 칼럼니스트가 있습니다. 그 칼럼니스트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쉐이핑, 미래의 모습을 그리려면은 두 가지를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된다. 한마디로 앞으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그리는데 두 가지 색깔이 딱 거기서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모그래픽하고 테크놀로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년을 앞서가셨군요. 예, 근데 잘 팔리진 않았습니다. 유명하지 않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의 변화, 결국 주식시장이라는 것도 보면은 사회의 변화를 잘 읽는 게 중요하거든요. 뭐 단타하고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내 자산을 장기적으로 갖다 두려면은 사회의 변화를 알아야 되는데 그 두 변화는 철저하게 앞으로는 인구, 데모그래픽하고 테크놀로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앞으로 고령화가 많이 닥치게 될 텐데요. 의외로 고령화 쪽에 해당되는 고령화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하이테크 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인 것은 이제 바이오 테크놀로지이죠. 특히 최근에 이제 AI 쪽에서 속도가 빨라지면서 바이오의 신약 개발 속도는 훨씬 빨라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 테크놀로지는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 자기의 병을 낫게 한다든지 젊어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이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 바이오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AI 기반한 이제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 그다음에 저는 이제 아직도 거기에 대한 비전이나 희망은 갖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고령 사회에 아주 크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마 메타버스가 아닐까 싶거든요. 메타버스 확 떴다가 지금 완전히 이제 맛이 가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여전히 고령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몸이 불편하고 움직이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현실이라든지 안 그러면 디지털 지구라고 그러죠.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그러니까 이 고령 사회란 앞으로 돈이 많은 노인들이 많이 증가하는데요. 의외로 여기 하이테크놀로지가 이쪽에서 수요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그다음에 AI 기반한, 사실은 로봇이나 AI는 거의 동일하고 비슷합니다. 이전에 로봇은 장난감이었는데요. AI가 막 발전하면서 로봇이 로봇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게임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고령자들이 건강을 위해서도 게임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게임이 결국은 이제 메타버스, 가상현실 세상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은 죽었지만은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래서 이게 데모테크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영국의 글리처스라는 회사가 이미 개발한 지 오래됐는데요. 이 게임은 어떤 거냐 하면은 이게 이제 그걸 쓰거나 하면서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여러 가지 괴물들을 만나면서 이제 모험을 하는 게임인데요. 네. 그 게임을 하면서 반응을 하잖아요. 그 반응 속도를 보면서 치매를 조기 진단하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매 초 단위로 이제 정보가 나오는 것들을 이제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되니까요. 이제 다른 이제 데이터 센터에 던져주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인데 그게 이전에 치매를 연구하는 것에 비해서 데이터가 훨씬 풍부해지니까요. 치매 진단에 대한 것들의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네이버에서 또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개인들에게 이제 AI가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전화를 해서 안녕하세요, 오늘 몸은 어떠세요 등등을 다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이걸 하느냐? 이거에 답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의 치매를 조기 진단해 보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AI 영역에서 고령사회하고 결합되는 것이죠. 재밌는 것이 고령사회 하면은 뭐 맨날 요양사가 왔다 갔다 하고 뭐 누워있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미국도 그렇고 60년대생에 자산을 가진 고령자가 증가하면서 여기에 하이테크하고 이게 이제 결합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플랜 75라는 일본 영화가 올 초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뭐냐면은 제일 첫 장면이 막 유혈이 낭자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죽어 있고 젊은 사람이 이제 총으로 자기도 자살을 합니다. 하면서 이제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고령자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사회 자원이 이쪽으로 다 배분되어서 사회가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자꾸 이제 그 뒤로 가고 있고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진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좀 그러지 않게 바꾸어 달라 하면서 이제 그런 일이 한 번만 터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자꾸 반복해서 일어나니까요. 일본 정부 이건 이제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일본 정부에서 어떤 그 결정을 하느냐 하면은 사람이 75세가 되면은 안락사를 할 권리를 줍니다. 하고 싶은 사람은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부가 거기에 대해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장례 비용을 지원해주겠다. 그 다음에 마케팅도 해요. 정부가 사람들을 찾아가서 또 안락사를 권유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플랜 75인데요. 보시면은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들 간의 컨플릭트, 충돌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이제 피싱 관련된 것들, 소위 말해 금융사기 관련된 그 영화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금융사기를 이제 칠 사람이 이제 새로 들어온 신입생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은 고령자들이 막 럭셔리하게 사는 걸 보여줍니다. 단체로 아침에는 풀장에서 운동을 하고 점심 때는 쉬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은 턱 한 군데 데려갔는데 창고 같은 데 앉아서 젊은 애들이 막 도시락을 까먹으면서 막 일을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봐봐, 너 이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느냐? 니네들이 노인들의 돈을 빼앗는 것은 죄악이 아니야. 이것은 사회가 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해주는 것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그걸 보고 야 정말 대단한 마케팅이다. 하여튼 뭐 인센티브가 대단하다고 보았는데요. 이게 컨플릭트입니다. 우리나라도 당장 나타나는 것이 연금을 둔 컨플릭트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의 컨플릭트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를 두고 컨플릭트가 생기죠.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정년을 연장을 한다. 그러면은 주로 정년 연장이 중소기업은 정년 연장 해봐야 사실은 별로 안 받아들여져요. 대부분 정년 연장하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곳은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공무원들이죠. 근데 젊은 애들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 곳은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대기업의 비중이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정년을 연장하면은 젊은 사람들과의 그 부분에서 일자리 충돌이 커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세대 간의 충돌입니다. 고도 성장할 때는 문제가 없죠. 그런데 지금은 저성장을 할 때는 주어진 파일을 가지고 나누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복지의 비용이 어디에 더 많이 가느냐 이런 부분에 이제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복지 부분에서 고령자에 대한 지출이 유럽이나 이런 사회에 비해서 훨씬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그런 불만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결국 세대 간 상생이라는 것은 이제 세대 간에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주장을 하다 보면 서로가 충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정년 연장 보면은 그러면은 나이 든 세대는 무조건 연장하라고 주장을 할 거고요. 젊은 세대는 절대 안 된다고 그럴 거고. 그러면은 해법은 뭐냐 하면은 나이 든 사람들이 연장을 하되 만일 한다면은 연장을 하되 직무급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연공급이 많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임금 피크도 여기 해당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연장을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서로 세대 간에 좀 상생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금은 어차피 여기서 둘 다 이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젊은 사람도 적게 내고 나이 든 사람은 더 받아내고 그러면 국가의 부채가 쌓이는데요. 국가의 부채는 결국 그 다음 세대가 갚아야 되는 것이니까요. 결국은 이제 젊은 사람이 부담을 하는 거나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제일 좋은 솔루션이 있을 수가 없고요. 결국 서로가 조금씩 양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도 좀 줄여야 되고 내는 사람도 조금 더 내야 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세대 간 상생을 이제 일으켜야 되는 것이고요. 세대 간 충돌을 일으키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서 사회적 마찰 비용 때문에 성장이나 이런 데도 이제 마이너스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상생임금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졌었는데요. 우리나라에 이제 임금의 이중 구조 때문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있는데 저는 그 보고도 단어가 참 좋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마찬가지 세대 간에서도 이제 초고령사회가 우리나라가 올해 아니면 내년쯤 접어들게 될 겁니다. 이런 국면에서 아마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들려하면은 세대 간의 상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좀 사회적 이슈라서 제가 이 중에서 개인적 이슈 내지는 중요한 몇 가지만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요. 인구가 3천만 명이면 어떠냐? 뭐 우리나라 이전에 60년대 2,500만 명이었는데 예, 줄면 어때야죠? 그게 이제 정태적 균형이라고 그럽니다. 뭐냐면은 인구가 5,100만 명에서 3천만 명인데 뭐 3천만 명이 때도 돌아가지 하는 것이죠. 그런데 동태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5,100만 명에서 3천만 명이 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뭐가 일어나겠냐는 거죠.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것이 학교의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학교에 건물들이 남아도는 것이죠. 예,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확장하면서 지방에 도로들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이제 차가 안 다닌다는 것이죠. 관리 비용의 문제. 이걸 또 해결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방으로 막 확산되면서 수도고 상수도고 다 깔려 있었는데 소방서고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지방 소멸이 일어나면서 이 부분이 이제 과다 비용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가구가 한 3가구 정도 있는데 전기하고 수도하고 뭐 다 공급을 해야 된다. 이걸 가구를 모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들이죠. 이게 동태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태적인 상황만 보면 절대 안 돼요.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길에서 물고기가 막 파닥파닥 뛰고 있으면은 어떤 사람은 당장 양동이에 물을 가져와서 고기를 탁 넣어주면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야 내가 너를 바닷가까지 데려다 줄게 하면서 데리고 막 가는 겁니다. 그 사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고령사회에서 우리가 인구가 고령화하고 줄어들 때 중요한 부분은 나중에 3천만 명 되면 어때가 아니라요. 이 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다 부작용 없게 해소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면은 나중에 3천만 명이 되었을 때는 우리나라가 거의 뭐 사회가 또 확 침체된 상태로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태적으로 균형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분 그런 것들을 이제 꼭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지표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1인당 성장률, 1인당 GDP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앞으로 생산하는 사람의 인구가 줄어들고 생산하지 않는 사람의 인구가 늘어나면요. 아무리 노력해도 1인당 GDP는 안 늘어납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거죠. 사람은 똑같은데요. 100명이 있는데 60명이 생산을 하다가 40명이 생산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1인당 평균 생산은 줄어드는 거죠. 생산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지니까요.
비유를 들면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적을 올려놨는데 공부 못한 사람이 갑자기 많아지면은 평균 성적이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는 이런 양적 지표를 타겟으로 해가지고는 이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달성되기도 어렵고요. 몇 퍼센트 성장, 그래서 수치적으로 계산해 보면 달성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표들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를 중심으로 하는데 이걸 경제 활동 인구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뭐 1인당 성장률 뭐 이런 걸 중심으로 하는데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취업률을 가지고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삶의 퀄리티로 자꾸 이제 바뀌어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새로운 우리의 지표라 그럴까요? 지표라는 것이 어떤 목표를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인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바뀌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한 이 두 가지가 그냥 큰 변화가 아닐까 싶고요. 하나 더 붙인다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자본이 부족해서 우리가 건물도 짓고 공장도 짓고 기계도 사오고 해서 자본을 엄청 늘려놨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제 자본이 남아도는 시대입니다. 도로도 남고 교량도 남고 건물도 남고 그런 겁니다. 사람은 부족하고 자본은 남고 고도성장기 시기에는 사람은 남고 자본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외자도 들어오고 했었는데 그 반대 일이 앞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귀해진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에 대한 인적 자본 투자를 통해서요. 그 사람이 옛날보다 훨씬 똑똑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이고, 그 다음에 과다한 자본을 이렇게 잘 조정해서 줄여나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적어도 한 30년 동안 이루어져야 될 그런 분야입니다. 그것도 뭐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요. 뭐 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러는데 정말로 이제 사회를 이끌어 나갈 뛰어난 천재들이 몇 명씩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형제들을 낳아놓으면은 옛날에는 많이 낳았지 않습니까? 요즘은 한 명, 두 명 낳으니까 그러지 않은데요. 많이 낳다 보면은 다 잘 사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 중에 한 명 똑똑한 놈이 집안을 일으킵니다. 그거하고 이제 좀 비유를 들자면은 조금 비슷한 것인데요. 결국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제 혁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이냐 하면요. 혁신은 어디에서 잘 일어날까 하는 것인데, 성장의 문화인가 그 책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 혁신이라는 것도 어떤 문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가장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이 뭐냐 생각을 해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요. 사람들이 위험을 테이킹했을 때 그걸 과감하게 테이킹할 환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위험을 몇 번 테이킹했을 때, 예를 들어 벤처를 한다고 한번 했고 뭘 좀 했을 때 한두 번 실패하니까 그 다음에 전생애가 그냥 막막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 이제 그렇게 많이 해당되는데요. 군에 갔다 와야 되죠. 이제 대학교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재수 삼수함 해야 되죠. 해외에 한번 갔다 와야 되죠. 이러다가 한 두세 번 뭘 하다가 2, 3년 해를 보내버리면은 직장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져 버려요. 예. 이거는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안전 위주 혹은 위험을 테이킹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직장이 처음 들어가더라도 32, 3살도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딱 보면 알잖아요. 나 안 되겠군.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한마디로 칼날 위를 걷는 거예요. 걷다가 한번 삐끗하면은, 그래서 일본은 그걸 일컬어서 미끄럼틀 사회라고 그랬어요. 한번 직장이나 이런 데 한번 제대로 된 트랙을 못 하니까 그다음부터 미끄럼틀이라는 것이죠. 일본도 리스크 테이킹을 우리보다 이제 뭐 우리가 하고 비교하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요. 우리나라 뭐 아시다시피 시험 볼 때 그렇죠. 뭐 야, 한두 개 틀리면 나 망했네. 리스크 테이킹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한두 개 틀리는데 망한 사람이 리스크를 테이킹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의 환경이, 저는 적어도 젊은 사람들이 뭐 한번 내가 이런 일을 했다가 좀 실패를 하더라도, 혹은 뭐 다른 일을 1, 2년 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내가 이런 일 해보지 했을 때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성장을 했느냐?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 카운티라는 거기에 있는 공립대학 비슷한 곳을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성장해서 하버드 로스쿨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제가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유명한 하버드의 이제 심리학 교수가 있는데요. 이 양반은 진짜 할렘에서 놀고 있다가 야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하다가 그런 이제 구에 있는 흐름한 학교가 하나 있었던 것이죠. 거기서 지가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하버드대 교수까지 된 것입니다. 소위 말해 우리가 이런 패자부활전이 충분히 가능한 곳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또 혁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이제 인적 자본에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이제 한 명 한 명이 똑똑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아까 질문을 잘해 주셨는데 똑똑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더해서 그거는 우리나라도 많이 이루어진 것 같고요. 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리스크를 테이크 이걸 쉬운 말로 하면은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이제 만드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이게 제일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어인데요. 은퇴부부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은퇴부부의 위기라는 말을 쓰는데요. 은퇴하기 전에 남자가 주로 이제 우리나라 60년대생들은 남자이잖아요. 남자가 이제 주로 일을 하니까 은퇴하기 전에는 보면은 가정은 자녀 중심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자녀 중심이라서요. 뭐 부부간에 별 그럴 거 없어요. 부부간의 공통 관심사는 자녀. 네, 자녀가 결혼할 때까지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딱 남자가 은퇴해서 가정으로 돌아올 시점 정도 되면은 자녀는 밖으로 나갑니다. 네. 그 이제 아내 혼자 배우자 혼자 있는 것이죠. 남자가 은퇴하고 툭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녀를 관심사로 가졌는데 관심사로 가졌던 사람은 없어져 버리고 둘이 이렇게 덩그러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은퇴하고 나면은 하루 종일. 예. 거기서 이제 저는 그걸 이제 일컬어서 은퇴 부부의 위기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특히 우리는 단독주택 문화도 아니고 단독주택 같으면 1층, 2층에 가 있으면 되지만은 아파트니까 맨날 거실에서 봐야 되니까요. 예. 이런 부분에 이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좀 더 완화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서 제가 이제 은퇴 부부에게 필요한 3공이라고 했는데요. 그게 이제 공간, 공감, 그 다음에 공분 이렇게 세 가지로 그래서 3공입니다. 공간이라는 것은 이제 둘 사이에 스페이스를 두자는 것입니다. 스페이스라는 건 첫 번째 물리적 공간. 너무 하루 종일 붙어 있지 말고 좀 나가서 있고 떨어져 있자는 것입니다. 사람들 아시다시피 공간이 좁아지면 다 불편해합니다. 아무리 친구라도 가까이 가면은 놀래서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일본에서는 그래서 이제 우스갯말로 가장 인기 있는 은퇴 남편은 집에 없는 남편이다. 이 이야기가 공간을 이제 분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항상 분리할 수는 없지만은 적정하게 공간을 분리하도록 좀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거는 이제 남자도 은퇴했더라도 자신의 일을 위해서 좀 나가고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공간이라면 역할의 공간이 있습니다. 역할의 공간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 배우자가 하던 역할이 있었는데요. 집에서 하던 역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이제 남성들이 이제 침범을 하는 것입니다. 뭐 이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우스갯소리이긴 한데요. 뭐 사실이긴 한데 가서 갑자기 냉장고를 다 정리해서 뭐 열어서 다 정리를 한다든지 그건 여성의 이제 공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계부 들고 오면 내가 엑셀로 다 정리해 줄게라든지 이것도 다 그 공간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함부로 침범하지 말고 짐승들도 자기의 영역을 침범하면은 물어 죽여버리는데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물리적 그다음에 이제 그 역할의 공간을 꼭 지켜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공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의 감정을 잘 이해를 하자는 것이죠. 잘 느끼자는 것인데요.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인데 그냥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compassion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요. 연민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혹은 공감이라고 해석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passion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열정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게 깊은 슬픔입니다. 순환, 고난, 깊은 슬픔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연민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깊은 슬픔을 서로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은퇴 부부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그 남성과 여성의 깊은 슬픔이 뭘까? 부부에게 각각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잘 찾아서 그 깊은 슬픔을 잘 터치해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깊은 슬픔은 이런 것입니다. 뭐냐 하면은 60년대생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도 철저하게 분업을 했습니다. 그 말은 남자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여성은 집에서 가사를 돌보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은 여성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냐 하면은 나는 밖에서 힘들게 일을 했는데 집에서 편하게 지냈네. 이런 겁니다. 내 벌어주는 돈으로. 그러니까 내가 다시 들어왔을 때 다시 이제 은퇴해서 돌아와서는 당신 이때 동안 편하게 지냈으니까 이제 내가 밥 좀 얻어먹고 편하게 지낼래. 네, 하면은 폭발합니다. 거의 뭐 원자폭탄 수준으로 폭발하는데요. 왜 폭발을 하느냐? 여성은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여성은 남성이 골프도 치러 나가고 휴일 되면은 무슨 워크숍도 가고 해외 출장도 가고 뭐 저녁 회식도 하고 자기가 보기엔 더없이 우아하게 보낸 것 같은데요. 근데 자기는 너무 힘들었다는 것이죠. 여성은 애들하고 툭탁툭탁 해야죠. 뭐 그다음에 자식이란 거는 뭐 아시다시피 아무리 싫어도 떼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운명 공동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말 어려운, 자기도 얼마든지 직장도 다니고 하는 이런 추억이 있었는데요. 저희 아내가 이제 가끔 이제 나오면은 부러워하는 게 이전에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었으니까요. 직장인들이 우르르 나와서 점심 먹으면서 서로 막 이야기하고 커피 마시는 걸 그렇게 부러워합니다. 옛날 생각을 하면서. 여성은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죠. 남성은 이런 삶을 보냈는데 자기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각각 서로 이제 슬픔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는 자기가 직장 다니는 게 너무 힘들었고 정말 가진 모욕을 견디며 나는 돈을 벌었다. 그리고 여성은 또 그런 슬픔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슬픔을 잘 이렇게 다독여 주는 게 필요합니다. 남성은 여성이 애를 키우느라고 했던 그 슬픔을 잘 다독여 주고요. 애 키우느라 참 고생이 많았다. 우리 이번에 요즘 시간이 나니까 이제 우리 둘이라도 시간을 보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편하게 지냈으니까 이제 내 밥 해주시오 하면 폭발하는 거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당신 지금까지 직장에서 참 힘들었는데 이제 조금 마음 편하게 조금 있으라 하는 이런 이제 서로의 깊은 슬픔을 터치해 준 거. 그게 공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분이라는 것은요, 뭐 같이 분노하자는 뜻이 아니고 나눌 분자입니다. 이제 집안의 일을 이제 나누어서 하자는 것이죠. 뭐 여성이 이제 자녀들이 다 사라지던 게 아니라 다 나갔으니까 이제 남성 입장에서는 당신은 이제 훨씬 이제 부담이 줄었으니까 뭐 내 밥 해주는 거 정도, 그다음에 집안일 해주는 거 정도야 뭐 얼마든지 가능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성은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귀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귀찮은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집안일도 들어와서 좀 나누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3공이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은퇴 부부는 결국 공간, 공감, 공분 이 3공으로 그 가정을 잘 다스리면은 은퇴 부부의 위기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없고요. 저는 이제 제일 아쉬운 점은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회사에서 이제 회의를 할 때 뭔가 솔루션을 찾으려면요 얼굴이 붉어져야 돼요. 서로가 좋은 게 좋다고 하면요 솔루션 안 나옵니다. 그러다 그냥 회의하다 끝나고 솔루션 없이 헤어져요. 헤어졌다 또 이제 모이고 이러는데요.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훨씬 큰 과제입니다. 이거는 뭐 회사에서의 이해관계 정도가 아니라요 훨씬 많은 이해관계들이 여기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제일 아쉬운 것은 이걸 상시적으로 이슈화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때 동안 어떻게 했냐면은 이슈화했다가 막 그 사람들이 야 이게 뭐냐 뭐 어쩌냐 하면은 쑥 들어가 버려요. 그 다음에 또 조용히 있다가 또 한번 툭 내보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은 세월이 어느새 4, 5년 지나가 버려요. 4, 5년이 두 번 지나가면 10년입니다. 그럼 이미 늦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민연금의 해법에서 가장 제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걸 항시 누군가가 어떤 프로세스를 통하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계속 이것을 이제 좀
또 안 좋은 말로 하자면은 세뇌를 시키듯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야 돼 가지고 이제 정말 사회가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이 방향에서 합의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느끼지게끔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젊은 사람들이 화를 내고 혹은 연금을 받을 사람들이 또 화를 내고 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 욕을 들어 먹으면서도 이 이슈를 상시화해 가지고요. 그래서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 것. 저는 그게 국민연금의 방향을 찾는데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해법은 다 나와 있어요.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겠습니까? 뭐 12가지, 20가지 다 나와 있습니다. 시나리오가. 뭘 택할 것인가인데 이것은 결국 이것을 선반 위에 올려놓고 계속 논의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컨센서스를 좁혀가면서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택하는 일이 남아 있는 것이죠. 일단은 이제 보면은 국민연금 우리나라가는 9% 내잖아요. 그런데 서구 사회 같은 경우는 10% 후반대를 객출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안이 13%로 올리자 뭐 이런 정도이지 않습니까? 점진적으로 올려나가자인데요. 여기에 대한 이제 저항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못 뚫고 나가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것만 할 것이냐? 제가 아까 상생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만 하고 그러면은 받는 사람은 똑같이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내야 되는가? 이게 아닌 것이죠. 받을 사람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희생이라기보다 양보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제 서구 사회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 이제 국민연금의 금액을 공적연금의 금액을 정할 때 대충 평균 수명 같은 게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평균 수명이 길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캡을 씌워놔 가지고요. 길어진 것만큼 평균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입니다. 수령액을. 이런 것들이 이제 양보라는 것이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이쪽에서 이제 좀 더 낸다 하면은 이쪽에는 그럼 내가 무작정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내가 좀 줄여 나가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패키지로 가지고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세금으로 해결을 하기에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기금의 적자를요. 보험료하고 세금으로 할 수 있죠. 이제 보험료로만 한다면은 한 25에서 29%를 보험료를 거둬들여야 됩니다. 지금 9%인데 상상하기 어렵죠. 그러면 13%로 올린다고 그러면요. 나머지 한 12%를 국가가 이제 세금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 부분 세금으로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정부 채무가 증가한 게요. 결국 저게 공적연금하고 우리로 치자면 건강보험하고 이 부분의 적자가 이제 저 부분을 키운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거기를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으로는 당연히 들어가죠. 세금으로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세금을 무작정 늘리는 것도 이 부분이 이제 그 저항이 크거든요. 누가 늘릴 것인가죠. 일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실버 민주주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세금을 소비세를 올리려니까 정권이 맨날 선거에서 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세를 빨리 못 올렸어요. 그래서 일본은 적자가 저렇게 누정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금을 뭐 올린다 하더라도 아마 열심히 올린다 하더라도 쉽게 그 정도 못 따라갈 정도일 겁니다. 그만큼 세금을 올리면 좋은데 두 가지. 첫째는 정치적 저항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세금을 올리는 만큼 이제 어떤 의욕이 꺾일 수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조금 더 고민해서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연금 이런 부분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좀 더 이렇게 크게 본다면은 자, 저는 이제 세금을 걷어서 뭔가를 분배를 하는 게 나을 것인지 돈 있는 사람이 돈을 쓰게 해서 분배를 하는 것이 나을 것인지 하는 것인데요. 세금을 걷어서 하는 부분은 저항이 큽니다. 예, 하고 싶더라도 하더라도 막 저항에 부딪혀서 잘 안 돼요. 그런데 소비를 통해서 예를 들어 돈이 많은 사람들이 뭐 좋은 병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가서 돈을 펑펑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사람들을 고용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다시 이제 경제가 돈을 돌게 하는 방법. 저는 오히려 이게 저항이 적은 방법이라서 이게 저는 오히려 올바르다고 봅니다. 결국 일본도 그랬는데요. 고령 사회가 되면 제일 두려운 게 돈이 돌지 않는 것입니다.
고령자들이 자산을 많이 갖게 되거든요. 이 사람들의 돈이 돌아야 되죠. 근데 안 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쓸 일이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일본은 특히 이제 제로 금리를 떠나서 마이너스 금리가 되니까요. 은행에 넣어놓으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금고 사놓고 여기에 이제 현금을 막 갖다 놓으니까 돈이 이제 더 잠겨 버렸죠. 그래서 이제 돈을 돌게 하려면은 결국 이제 돈이 많은 고령자들이 돈을 쓰게 만드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의료라든지 관광이라든지 레저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이제 돈을 지출하게 만드는 것. 저는 그게 이제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고요. 그 중에 이제 단적인 것들이 이제 민영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반대도 많습니다만은 이제 의료법인을 민영화해 가지고 좀 더 고급화해서 이런 사람들이 좋은 서비스를 찾아서 들어오는 것 뭐 이런 것도 그런 규제 완화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젊은 층도 대상으로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뭐 한 말씀 드릴 처지는 못 되지만은 5060 뭐 이 정도를 대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멋진 노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니다 보면 멋진 노년도 보일 수 있고 그 반대에 사람들도 보이거든요. 가급적 우리 60년대생들이 모두 멋진 노년이 되면은 사회도 멋지게 되겠죠. 예,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제가 어디 다른 책에서 보았는데요. 이 세 가지면 저 충분할 것 같아요. 제가 덧붙일 것도 없는데요. 그 세 가지를 이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독립적인 노년이 되자. 독립적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건강에서도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그 다음에 돈에서도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노년이 되자. 그러면은 뭐 사회에 디펜던트 할 게 없으니까요. 의존할 게 없으니까 사회 부담도 주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가 독립적이게 그래서 자기 건강관리, 돈 관리를 잘하는 것 그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열린 노년이 되자입니다.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뭐 5,000년 전에 이런 데 점토판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요즘 젊은이들은 영 못 쓰겠어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결국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젊은이를 보는 관점이 바뀐다는 것은 자기의 관점의 차이 때문입니다. 사회의 변화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4, 5,000년 전에도 나이가 드니까 관점이 바뀐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못마땅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관점을 좀 더 객관적으로 좀 열린 노년으로 좀 이제 오픈 마인드라고 그러죠. 그런 걸로 좀 이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자세뿐만 아니라 사회가 변화하는 다양한 어떤 흐름 이런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오픈 마인드, 열린 노년이 되자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주는 노년이 되자입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노년이 되면 다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국가로부터도 뭘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걸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주자는 것이죠. 뭘 주느냐, 나 줄 게 없는데 시간이 많습니다. 시간을 줄 수도 있고요. 자기의 쓰고 있는 탤런트가 있습니다. 그럼 탤런트, 자기의 재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돈이 많은 사람? 그럼 돈을 또 좀 줄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가지고 있는 풍부함의 정도에 따라서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받기만을 바라지 말고 주는 노년이 되자 하는데 케네디가 했던 뭐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나에게 뭘 줄 것이라 바라기 전에 먼저 내가 국가를 위해서 뭘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자인데요. 저는 똑같이 적용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갖춰지면 이게 조금은 이제 일반적인 노년에 대해서는 좀 패러독스한 개념입니다. 노인이 되면 의존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노년이 되자. 그다음에 노년이 되면 꽉 막혔다고 생각되는데 열린 노년이 되자. 그다음에 노년이 되면 다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주는 노년이 되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추면은 개인적으로도 멋진 노년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저는 고령 사회를 우리가 헤쳐나가는데 중요한 어떤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